우리 헌법 1조 2항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헌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 찾아보시지 그러시- 말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국민주권을 천명한 것인데 이 국민주권을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시킵니까?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 구현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민주권을 구현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고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뽑는 것, 국민의 대표를 직접 뽑는 것으로 구현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사법부의 권력도 결국에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자, 사법부의 독립은 누가 지켜주고 있습니까? 국민의 신뢰와 또 존경으로 뒷받침된다고. 아니죠. 그 전에 국민이 피를 흘려서 지켰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독재 시대 때 국민이 피를 흘려서 사법부를 지켜줬어요. 사법부 스스로 잘나서 지킨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권력을 부여했고 국민이 지켜준 기관입니다. 그러면 국민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들이 어제 전업 판결을 보고 나서 화가 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뉴스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화가 난 지점이 뭔지 아십니까? 판결을 잘했다 잘못했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판결에 대한 불만 당연히 있죠. 그러나 국민이 진짜 화난 지점은요, 무기력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지금 대통령 뽑으려고 했는데 왜 법원이 함부로 나서서, 그 고작 12명의 법관들이 함부로 나서서 내 선택권을 박탈시키려고 하느냐? 그런데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냐? 이 무기력함 때문에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도대체 법원은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계십니까? 법원이? 그렇게 국민이 피 흘려 지켜준 법원이 지금 국민을 이렇게 배신하고 뒤통수 쳤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 법사위에서도 질문 드렸습니다. 어떤 판단을 하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기에 판결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인 것이에요. 87년 헌법 개정, 국민들이 무엇을 외쳐서 헌법 개정했습니까? 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뽑겠다, 직접 선거,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 어제 지금 전합체 판결은 국민의 직접 선택권을 박탈시켜서 이번 대선을 간접선거로 만들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에요. 재판권 가지고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게다가 국민을 이번 대선에서 주인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전락시켜버린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에요. 사고를 친 겁니다. 대형 사고를 쳤어요, 지금. 저는 지금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필 어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대형 사고 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은 이 얘기를, 국민들의 분노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조금 더 볼까요? 어제 판결이 이재명 후보의 허위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서 유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게 잘못된 겁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까? 법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죄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하신 거죠? 예, 그와 같은. 자, 그러면 어제 위법하고 부적절한 판결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면 대법원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발언 가지고, 말 몇 마디 가지고 지금 공직을 박탈하는 만에 이런 정도의 지금 판결을 하고 있는데, 어제의 판결로 선거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대법원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민 직접 선출을 통한 국회와 또 대통령의 선출, 그것과 또 별개로 법치주의는 꾸준히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 국민주권의 시간인데 법치주의가 함부로 끼어들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분의 대법관들이 국민의 선택권을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어요. 그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주지 않았어요. 국민의 선택의 시간은 법원이 뒤로 물러나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헌법 정신이에요. 자, 구체적인 것도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 처리할 때 12명의 대법관들에게 기록 다 복사해 줬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만 왜 모릅니까? 법원행정처에서 해야 다 관리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복사기 않습니다. 관리, 종이 관리, 복사하는 인력, 이거 지금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록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 자체가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죠. 제가 재판상 말씀드릴 아니에요. 사항은 아닌 것 지금 같습니다. 뒤에 가서 뒤에 지금 누가 따라오신 분 답변해 보십시오. 저기서도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답변할 상황입니까? 기록을 복사해 줬는지가 답변이 아닙니까? 기록에- 이게 지금 재판 내용에 대한 개입입니까? 대법관들이 재판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판 절차가 공정했는지. 절차- 기록 복사했습니까? 복사 안 했습니까? 절차지만 동시에 재판에 관계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했는지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아주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대법원이 재판을 날림으로 했다는 것, 국민이 부여한 재판권을 함부로 행사했다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재판을 개입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판결 끝난 것이고 그 판결에 절차적으로 제대로 기록이라도 받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자, 보셨겠지만 한번 볼까요? 4월 22일 날 전압 회부했어요. 그날 1차 심리했죠. 22일 날 예. 하루 만에 기록 7만 건을 12명에게 복사해 줄 수 있을까요? 복사해 줄 수도 없고 복사해 줬어도 안 읽어보고 1차 심리했다는 겁니다. 4월 24일 날 2차 심리했습니다. 그때 기록 봤을까요? 못 봤어요. 이게 일반인이 기록을 본다라고 하면 이게 잠을 안 자고 봐도 16.2일이 걸립니다. 한숨도 안 자고 기록 7만 페이지 보면 16.2일이 걸려요. 그런데 이틀 만에 기록 복사 다 해주고 다 봤다고요? 예, 위원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셨다시피 이 전압 다수 의견, 다수 보충 의견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 판결 그리고 공판결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고 상고유서, 답변서, 의견서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축제했다라고 판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제 대법관들은 그 수많은 이제 재판 연구관들과 유기적 일체가 되어서 서로 이제 그 기록을 검토하고 해서 최종적인 대법관이 직접 기록을 봐야죠. 재판 연구관이 기록 본 거 가지고 지금 재판했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대법관 증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 못해요? 재판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법관을 증언하는 게 왜 재판상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정 개시에 이르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일부가 그 기록을 보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한다는 것 자체는 그러세요? 네, 안경 쓰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고요.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 밝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대전 동구 가오동에 거주하고 있는 진민균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도덕적 해이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대통령님의 그 선한 의도와 마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소상공인 성실 상환자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채무조정과 그 개인회생 파산이 있는 거 아닌가. 개인회생, 워크아웃, 채무조정, 파산 이런 것과 지금 말씀하신 그 탕감과 그 차별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아직 잘 와닿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 이후로 저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원을 운영해오면서 학원은 계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감사하게 운이 좋게 성장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그 대출과 소상공인으로부터 받은 그런 대출 한도들은 꽉꽉 차서 이 예비 연체자인 셈인 거죠.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 예비 연체자이지만 아직 연체는 아니어서 저는 해당이 되지 않고 사실은 이 중에 함께하고 계신 성실 상환자 다른 분들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 제가 생각할 때 보증 한도,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한도가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거는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채무 탕감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투트랙으로
성실 상환자에 대한 핀셋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옳은 말씀이세요. 일단은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도 성실 상환자들에 대한 대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게 없는 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추경 자원이 그리 많지가 않아가지고 못했는데, 저는 이제 지금도 이제 낮은 금리의 그 대출로 전환하는 거, 이런 정책들은 많이 확장하려고 지금 이번 추경에도 많이 넣어놨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골라내는데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부담해야 될 책임을 개인한테 떠넘겨가지고 개인들이 빚쟁이가 되게 만든 것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은 없는 거죠. 기껏해서 하는 게 이제 상환 기간 연장, 또 뭐 낮은 이자 그 대출로 바꿔주는 거, 이런 정도. 그리고 연체가 시작되면 이제 그 원금을 좀 일부 깎아주거나 아마 조정해 주는 거. 그리고 또 올해 많이 지나가면 아직 7년은 아직 안 됐으니까 아마 거의 해당이 없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 추가로 검토 중인 대책으로는, 제가 선거 때도 자주 공언을 했는데, 당시에 다른 나라들이 했던 거 중에 제일 큰 게 무슨 PPP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뭐 임대료, 뭐 고용 비용 이런 것도 정부가 부담해 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해줬죠. 그만큼이 사실은 우리는 다른 나라 그 자영업자들에 비해서 부담이 늘어난 거예요. 국민들의 부담이.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추가로 대책을 계속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걸 전면적으로 뭐 다 걷어내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이미 다 개인의 부채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계속 방치해가지고 이미 머리 됐으니 할 수 없다, 뭐 견뎌봐라, 이건 저는 올바른 정부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는 또 돈이 들어가겠죠. 돈이 들어가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도 역시 지금 똑같이, 예를 들면 지금 연체돼서 이제 회생불능한 사람들의 빚을 갚아주는 거, 솔직히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는 열심히 성실하게 상환하는 우리를 지원해줘야지, 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조금만 더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채를 지지 않는 일반 국민들 있잖아요. 거기는 왜 도와주지 그거를? 각자 알아서 잘 살면 되지? 이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역시 상대적인 거죠. 나는 빚을 진 일이 없어. 국가로부터, 뭐 금융기관으로부터. 나 세금 열심히 냈어. 그러면 예를 들면 공공시설을 더 만들든지 뭐 그래야지, 그걸로 왜 그 장사하다가 빚 많이 진 사람한테 왜 그 정부 돈으로 도와주는데? 이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와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면 우리는 같이 살 수 없어요. 사회의 기본은 연대 아닙니까? 같이 사는 게 이유가 있죠. 서로 의지하고, 내가 좀 손해볼 때도 있고, 또 이런 측면에서 내가 또 득도 보고, 서로 그걸 용인해주고, 그래야 같이 사는 세상이지. 나는 절대 손해 안 볼 거야, 아니, 이익만 볼 거야, 이러면 그 사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건 전혀 아닌 거 제가 알아요. 매우 상대적이다, 모든 정책은. 그래서 성실히 상환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일반적인 어려움들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아까 해소라고 그러길래 제가 마음속에 되게 걸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소를 하겠어요? 없어지지 않는다. 최대한 완화하도록 제가 이 새로운 정부에서 노력할 겁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누가 자영업자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도 아주 생산성 높은 첨단의 무슨 뭐 고급 서비스업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거 막 권장해야 돼요. 새로 막 만들도록 권해야 되는데, 단순 노무에 가까운 자영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한 동네 식당, 그러니까 비빔밥 하는 그냥 동네 사람들 상대로 하는 식당, 이런 거 막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많냐? 치킨집. 할 게 그밖에 없으니까. 직장은 없고, 먹고 살 길은 없고, 그거라도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실업의 상당 부분이 자영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폰지처럼.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회복해야 된다. 일자리도 많이 늘려야 되고 기업도 많이 늘려야 되고 국민 전체 소득도 올려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길이 열려요. 지금은 서로 막 그냥 무한 경쟁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맨날 경제 성장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있죠. 오늘도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한 겁니다. 한술 법에 배부르지는 않을 테니까 조금 좀 참고 서로 이해하고 어려운 상황을 같이 잘 넘어가면 좋겠어요. 물어볼게요. 이거 공항공사 사장 계세요? 인천공항공사? 네, 사장이세요? 예. 네. 여기서 출국 검색하시죠? 출국 검색하는데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내 관세청에다 물어보니까 이게 출국 검색은 공항공사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서 본 건데 달러를 $10,000 이상은 못 가져가게 돼 있고 못 나가게 돼 있고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10,000불이라고 해봐야 요만한 한 뭉치잖아요. 예. $100짜리로. 이거를 수만 달러를 가지고 나간다. 예. 그런데 뭐 책갈피에다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 그런 주장이 있던데. 예. 그 실제로 그래요? 예, 저희가 보안 검색하는 것은 유해 물질을 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칼이라든지 총기. 아니 외환 불법 반출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안 해요? 그러니까 업무 소관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그 업무는 이제 인천공항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아니고 그거 안 한다는 얘기네. 그럼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요번에도 저희가 적발을 해갖고 세관으로 넘겼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 자꾸 뭐 자꾸 옆으로 세지 말고 예. 그 제가 물어보는 거 얘기해 보세요. 그게 그 외환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세관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총기를 자꾸 딴 얘기를 하시네. 뭐 누가 딴 거 물어봤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외환 불법 반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 묻잖아요. 제대로 하느냐. 예, 저희 별로 관심 없어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자꾸. 예. 필요하면 저 세관들 같이 투입해가지고 세관을 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가능하냐고 묻잖아요. 제가 책갈피에 끼어가지고 저 $100짜리 한 묶음씩 그 책갈피에 끼어서 가져가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잖아요. 그거 안 걸리고. 예, 이번에도 저희가 검색을 해갔고요.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돼갖고 세관으로 넘겨.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가능해요 안 해요? 예, 완벽하게 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만불 넘는 거 검색하는 거를 지금 그 검색하는 기준에 갖고 있냐 아니냐 기술적으로는 그냥 당연히 불법 부분에 있어서는 체크되냐 아니냐 그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니 검색을 하느냐 되느냐 굳이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해서 시간을 보내세요. 그건 제가 실무적인 거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달러 불법 반출 문제가 이게 주로는 가지고 나와서 도박을 하거나 무슨 범죄 행위에 쓰거나 뭐 그러는 모양이던데 근데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책갈피에다가 꽂아가면 안 걸린다. 근데 저는 그거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연히 책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당연히 검색해서 뒤져봐야지 그걸 그냥 다 통과시킵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한 현황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세관 쪽하고도 협의를 좀 하세요. 그 대책에 대해서는.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딴 데 가서 노세요? 지금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공항공사 사장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사장 가셨어요?
2023년도 6월 달에 갔습니다. 23년 6월. 거기 임기가 얼마예요? 3년입니다. 아, 내년까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하는 업무하고 세관이 하는 업무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고요. 앞으로 세관하고 잘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질문을 뭔지 답이 뭔지를 명확하게 하자 그 말이에요. 자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잖아요. 쓸데없이. 그 다음에 이집트 공항 개발 사업이라는 항목이 있네요. 39페이지에. 기존의 후르가다 공항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준비를. 요거 진행척 정도가 어떻게 돼요? 네? 이집트의 공항 개발 사업 추진 현황 여기 있는데 현재 사업 진척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39페이지에 있어요. 없어서 좀 자료가 자세히 없어요? 말씀해 주시면. 내가 지금 자료가 있는 건 다 읽어봤죠. 물어보잖아요. 그 저기 아니 책자가 없다는 건데 이해하는데 그럴 수 있죠. 본인들이 만들어서 자료를 여기다 제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내가 다 읽어봤고 이미. 그런데 예, 실제 진척 정도가 어떤 건지는 당연히 파악하고 이게 중요한 예, 건데. 이집트는 지금 수도공항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수도공항에 있어서는 실무적으로 진척이 지금 전혀 없는 부분이고요. 자, 카이로 공항을 물어본 게 아니고 이건 새로 나온 거고 그 전에 하고 있던 후르가다 공항이니 무슨 예, 후르가다 공항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진척됐냐고 묻잖아요, 내가. 지금 구체화되지는 않고요. 지금 후르가다 공항의 이 개발에 있어서 인천공항의 참여 의사를 이집트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는 그거 써져 초기 있잖아요. 단계입니다, 지금. 하고 있다고 써져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내용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냐. 예를 들면 그 꼭 굳이 여기 수요 정도는 어떻고 전망은 어떻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다. 그런 걸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상황이 어떤지.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하고 이집트 당국하고 계약할 정도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정말 상황입니다. 거기 같이 온 사람 있어요? 예, 배석자 없습니다. 배석 없어요? 예. 지금 후르가다 공항, 샴엘 세이크 등 11개 민간 공항을 순차적으로 PPP 사업 발주 추진 중인데 이 중에 후르가다 공항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협의 중이다, 참여 검토 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응? 어느 정도냐, 후르가다 공항은 대체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 거고 전망은 있는 건지 다른 거 11개 중에 이게 1개니까 10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건데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써져 있는 거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